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목요일인 오는 24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네, 계엄 옹호 논란이 일었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상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한 차례 더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재송부의 경우 최장 10일까지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그러니까 사흘간 국회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시한을 지정했습니다. 재송부 기간이 지나면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강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힐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와 함께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청 보고서 재송부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법과 과거 사례, 안 후보자와 권 후보자 요청 기한이 오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4일로 시한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번 주 장관직에 임명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계엄 옹호 논란이 일었던 강준욱 비서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강 비서관이 사죄의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강 대변인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 진영 인사의 추천을 거쳐 강 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가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자신의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란 취지의 의견도 책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론이 일었고 결국 강 비서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보수계 인사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예산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 수순에 들어가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 후보자 엄호에 국민의힘은 갑질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의 예산 삭감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도 확인됐다고요? 네, YTN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심사 자료입니다.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이던 강선우 후보자 등 여가부 운영경비 예산 가운데 2억 5,1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8억 3,700만 원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당시 여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국회 업무가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여가부 수장인 정영애 전 장관의 폭로가 문서로도 확인된 건데요. 정 전 장관은 최근 지인들과의 SNS 대화에서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기조실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도 기조실 예산 4억 300만 원 가운데 약 30% 삭감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결국 강 후보자를 찾아가 한 소리를 들은 뒤에야 예산이 복원됐다고 밝혔는데 두 사람의 갈등은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노출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관님, 네.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같은 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여당은 엄호, 야당은 낙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 논란은 과거 일이라면서도 강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두둔했습니다. 문 수석 부대표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과 다르고 사적인 심부름도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예.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관계가 직장 상하 관계와 다르단 말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모든 의원이 반성하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건 여론을 무시한 인사참사라며 공세고삐를 쥐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태를 정당화했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적인 상식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채택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재송부 기한인 모레가 지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지만 여권 내부 우려와 최근 지지율 하락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이 대통령 등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으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하게 단속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제 집중호우 당시 관내를 벗어나 강원도 홍천의 야유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 시장은 자신의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재난 대비 비상근무에 임했던 구리시 직원들과 시민들께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백 시장은 그제 낮 12시 20분쯤 구리시를 떠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지역 봉사단체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틀 전 물폭탄을 맞은 경기 북부 지역은 집과 밥, 가게가 쑥대밭이 됐지만 아직 복구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특히 3명이 숨진 경기 가평군에서는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피해 현장입니다. 네, 김 기자 뒤로 보이는 현장,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현장인가요?
네, 이곳은 폭우에 휩쓸려 일가족 2명이 실종된 캠핑장 인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가 넘어져 있고 흙더미 등 잔해가 도로에 가득 남은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 대원들이 통제선을 쳐둔 다리 아래에는 장비가 투입돼서 수색을 위한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이어지는 도로 역시 통행이 통제돼서 많이 막혔던 상황입니다. 앞서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주택이 휩쓸려 가거나 밭이 엉망이 된 모습도 전해드렸는데요. 70대 할아버지는 쓸려 내려온 나무에 출입구가 막혀 6시간 넘게 건물 안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는데 구조 요청마저도 통신이 끊겨 20분이 지나서야 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고로 쓰던 건물은 수십 미터 아래로 휩쓸려 내려갔고 주차해둔 차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70평생을 넘게 살았지만 이런 걸 처음 보거든. 이런 물길을. 이러니 이거를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울컥하고 진짜 울고 주저앉아서 울고 싶고 그래요. 최대한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국민의 마음이죠. 정말. 피해는 이곳 마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흘째 물에 일부 잠겨버린 편의점 건물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넘어간 건물뿐 아니라 그 앞 가게 상인도 복구에 나선 상황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시민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 거죠. 상황이 지금 그래요. 벅차지. 사람이 살 수 없으면 그게 재난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영업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네, 막막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번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4명입니다. 가평에서 3명, 포천에서 1명인데요. 특히 가평구는 현재 실종된 사람이 4명입니다. 어제 오전 덕현리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실종자 1명이 늘었습니다. 앞서 대보리 낚시터에서 70대 남성 1명이 이곳 마일리 캠핑장에서 일가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큰데요. 가평구는 어제 오전 기준 도로와 다리 등 공공시설물 40여 개, 축사와 양식장 등 사유시설 10여 개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물이 빠질수록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관계 당국의 실종자 수색도 재개된 상황이죠. 네, 가평구는 아직 대응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중단됐던 실종자 수색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재개됐는데요. 소방 70여 명, 경찰 140명 등 인력 250여 명과 헬기, 구조견, 드론 등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실종자가 발생한 마일리와 대보리, 덕현리를 비롯해 하천이 이어지는 청평까지 반경 20km 일대가 우선 수색 대상입니다. 문제는 통신이나 도로가 복구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급류나 산사태로 실종자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전날부터 이어진 수색 과정에서 고립된 시민들이 구조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평구는 마을회관 등 10여 곳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한 상태인데 일단 오늘 오후 2시 기준 이재민은 29세대, 4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조종면 피해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경남 산청은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이 걸림돌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탓에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 또 복구 작업에 투입된 지원 인력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남 산청군 모고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복구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모고 마을은 지난 폭우에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 전체에 토사가 뒤덮인 곳입니다. 지금도 제 뒤로 보면 커다란 돌덩어리와 또 토사들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옆으로 보면 이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응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일일이 삽으로 진흙을 걷어내며 집 내부를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실종자 수색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난주 이곳 모고 마을에서는 7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는데요. 집 주변 또 마을과 가까운 곳은 이미 수색이 거의 이루어졌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150명 정도를 투입해 마을 아래쪽 하천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로 보면 복구에 10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수색 작업에도 500명 넘는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사나운 빗줄기 뒤에 찾아온 폭염이 걱정거리입니다. 이곳 산청은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 또 복구 작업에 투입된 지원 인력도 모두 더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구와 수색 인력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경남 지역에서만 사망 10명, 실종 4명, 또 주택 100여 채 500곳이 넘는 공공시설 등 시설물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가축과 농작물 피해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땡볕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만큼 더운 날씨입니다. 수색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 또 개별적으로 집 주변이나 농지 정리에 나선 주민들 모두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히 쉬면서 복구,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오늘 여인영 사령관을 상대로도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오후 2시부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비행 훈련 중에 잃어버렸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용차에 GPS 장치를 장착해 달리는 등 이 드론 작전 사령부와 방첩사가 이동 기록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은 여전 사령관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조사할 건지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건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은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당장 다시 청구하기보단 추가 조사하며 차근히 외환죄 혐의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이영팔 소방청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소방청장 등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일선인 마포소방서와 중부소방서 등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김기한 사령관의 구속심사에 참여했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재작년 7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VIP 경로 얘기를 전달받아 수사에 외압을 가한 거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VIP 경로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검에선 이금규 특검보 등이 심사에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다른 관계자와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유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집사 김혜성 씨의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 윤재현 씨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연이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선 통일교 윤여호 전 세계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윤 전 본부장 소환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오늘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윤재현 씨는 IMS 모빌리티가 184억 원 규모 투자를 받고 지분 매각을 통해서 46억 원을 챙길 당시에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대표였습니다.
윤 씨는 집사 김예성 씨 지인인데다가 이노베스트 코리아 사내이사로 김 씨 배우자가 등재돼 차명회사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습니다. 출석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특검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 가운데 내일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우리캐피탈 관계자를, 모레는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 관계자를 소환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 역시 최근 출국 금지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특검에서 건진법 사유 핵심 인물도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특검은 오전부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전 씨는 물건은 받은 건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 수주 청탁 관련해서는 어제 벌였던 한국 수출입은행 압수수색을 연이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에선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미루거나 도피 중이어서 수사 차질 우려도 제기된다고요. 네, 특검은 구속심사 도중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서 발부된 구인영장을 기인 만료로 반환하고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특검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 에이펙 관련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미뤘던 조현상 HS 여성 부회장도 오늘까지 특검 측 연락을 받지 않고 귀국과 출석일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예정돼 있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구명 로비 의혹 등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재소환은 본인의 연기 요청으로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인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도 특검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최장 150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총격해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거부해서 서류 심사만 이뤄졌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서류 심사만 이뤄졌는데 출석을 거부한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를 여러 발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 두 손주, 며느리의 지인까지 모인 자리였고 고성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20년 전쯤 전처와 이혼하고 아들과는 주기적으로 왕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기 관련 전과는 없고요. 그다음에 정신병력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났던 조 씨는 2시간 반 만에 서울 방배동에서 긴급 체포되는데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총신 11정과 산탄 86발 등이 발견됐습니다. 조 씨는 체포 뒤 경찰에 서울 쌍문동에 있는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해 이웃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너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 씨에게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에 더해 방화 예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동기를 조사하고 총기와 폭발물을 만든 경위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 첫날부터 70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이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소비 쿠폰의 부정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접수가 시작된 첫날 자정까지 집계된 신청자만 698만 명, 전체 대상자의 13.8%에 달했습니다. 지급된 액수는 모두 1조 2,722억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았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535만 명으로 77%에 달했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쿠폰 지급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 이틀째에는 2와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는 곳은 행안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판매 없이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등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제한되고 게시물 삭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안부는 각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에 휩싸인 대통령실 소속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다만 갑질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되는 수순인데요. 대통령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강준욱 전 비서관이 지난 3월 동국대 교수로 있을 때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란 제목의 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썼고요.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2018년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나 존경스러운 수준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 SNS 방송에서 했던 발언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조금 지독한 빨갱이에 그냥 빨갱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국민통합비서관은 보수계 인사를 앉히려던 자리였고 정교재 전 한국경제주필 등 보수계 인사들의 추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보태자면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의 문제가 좀 발견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강준욱 비서관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는데 그런데 사실 많이 알려졌던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서 계엄을 옹호했던 인사가 어떤 임명이 되었다.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논란이 시작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여러 이 내용을 알고 나서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고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걸 걸러지지 않은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실 대변인 생각하고 좀 다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 문제가 없었다. 그렇죠. 자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사 검증의 범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담하는 기구의 문제, 두 번째는 무엇을 보는지,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해서 검증하는 내용과 또 어떠한 그 원칙과 기준 이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검증의 대상에서 실패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빨리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그 사람이 했던 언행, 말과 행동, 그다음에 그 SNS, 요즘은 대부분의 이 일반인은 물론이고 주요 정치적 꿈이 있는 사람들은 SNS 많이 하잖아요. 그 인사 검증할 때도 매번 문제가 되는 게 SNS나 유튜브 방송 등에서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데 그걸 검증하지 않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뭐 저는 실용적 인사로 해서 좌우 안 가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매우 동의하고요. 국민의힘 인사도 쓰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거나 옹호했던 사람을 쓰는 건 문제가 있죠. 그거는 대통령도 그건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발언들이 있었던 분이 검증되지 않고 대통령실까지 들어와서 국민통합비서관의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매우 중대한 잘못이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본인 스스로 사퇴하고 정리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계 인사를 쓰는 건 좋지만 선을 넘은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누군가를 임명할 때 적어도 그 사람이 쓴 저서 정도는 읽어보고 검증을 해야 할 텐데 왜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실에 이제 수석 다음에 이제 비서관은 그 다음 지인데 실질적으로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통합적인 일을 위해서는 정말 시민사회단체 뭐 여러 가지 또 노동 뭐 종교 뭐 포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갖다가 이제 임명 발표할 때 제가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이 강진욱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보수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좀 강성, 그러니까 좀 보수 이걸 제가 거구적인 이야기까지는 넣지를 않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또 13 비상계엄에 대한 이분의 분명한 입장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에 관한 부분도 그걸 윤석열 대통령의 또 입장을 또 지지하는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 국민들까지 고려한 통합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서관 임명의 의미가 계엄을 찬성한 20%의 국민까지 포용하려는 것이다.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인사를 갖다가 이제 강순우 이제 여가부 장관 임명 내정자처럼 이렇게 국민 여론이 아무리 이렇게 덜끌어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통합 보수 인사도 이렇게 널리 등용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 정도로 끝나는 해프닝인지 그 진위를 진 대통령실에서 좀 정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잦은 사퇴를 했고요. 후임도 보수계 인사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하죠. 보수계 인사를 쓰는 건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가져도 괜찮은데 지금 이 비상계엄을 지지했던 20%의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분들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입장을 대변한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통합의 대상이 그 20%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강선우 후보자의 이야기로 넘어왔는데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파장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추가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조금 전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얼굴을 잘 모르네요.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마도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처 예산 일부를 깎았다는 겁니다. 장관인 본인이 직접 위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들은 뒤에야 예산이 복원됐다면서. 장관님, 네. 서울 서부권 지역에 오랫동안 해바라기 센터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강선우 후보자의 예산 삭감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지금 관련된 문서도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강선우 지금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또 여가부 장관, 더군다나 지금 강선우 장관 내정자의 이하여대 20년 선배인 정영애 전 장관께서 자신이 이제 장관 시절에 정말 이 예산 갑질에 의해 가지고 그 수모와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강선우 장관 내정자가 보좌관 갑질뿐만 아니라 또 당시 또 여가부 또 많은 또 공직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거죠. 이게 그때 예산 삭감을 징벌적 예산 삭감이라 해가지고 자신이 서부 권역에 이제 자신의 지역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갖다가 이게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장관이 내니까 하라면 하지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징벌적 어떤 그런 책임을 물어서 예산 삭감 가겠다. 그 예산 삭감이 여가본에서 다른 예산이 아니라 사업비 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면은 당연히 또 그 사업을 취소하고 뭐 다음에 하면 또 기회가 있지만은 이 운영 비용에 그 예산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그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 부처에 한 무슨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대체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뭐 장관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신의 또 정책적인 사업들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그런 운영비용 예산을 삭감하고 날리는 보복성 그런 거는 잘 안 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정영애 전 장관이 오직하면은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강선우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 정치 활동을 할 때 저 옆에 지역구이기 때문에 참 온화하게 비춰지는 여성이고 때로는 또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보좌진들에게 좀 서운한 짓을 했지 빨리 사과하고 수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죽하면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참여연대를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장관 이거 임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진보당을 비롯한 그런 민주당의 우호정당들마저도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 재송보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강행한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전철을 저는 그대로 밟아갈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넘어서 당시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갑질이 예산 삭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이 보고 조금 저 이해도 안 됐고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게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그럼 지역의 민원성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거칠게 진행이 됐을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예산 관련 협의라든지 그 민원성 관련된 협의는 예를 들면 당의 정책위의장, 여당이기 때문에요. 당의 정책위의장이나 또는 뭐 원내대표 등을 통해서 해당 부처하고 잘 그 조율하면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이제 그 거칠게 지금 예산 삭감이라는 초강도 그 방안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제 한 건데
물론 저렇다고 이제 예산 삭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낸 것뿐이에요. 예산 그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냈고 직접 사과를 한 뒤에야 복원해줬다 이렇게 전원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복원은 아니고요. 저기 예산이 최종 저건 이제 상임위 단계이기 때문에 예. 김성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저건 삭감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삭감 의견을 내면 부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아마 최종적으로 통과는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삭감 의견이 있으니까 뭐 다른 쪽에서 아마 권유를 했던 거예요 같아요. 그 해당 의원이랑 잘 푸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이제 삭감 의견을 철회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정리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 정영애 전 장관이 이번에 또 입장을 표명한 거는 그러니까 관계 복원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 보좌진하고 관계도 갑을 관계라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상당수의 의원들이 사적인 영역과 관련된 걸 보좌진하고 시키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미안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하고 보좌진들도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저렇게 악화돼가지고 외부로 표출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사람 관리에서 실패한 것 아닌가. 예.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갑질 의혹보다도 인간적인 관계 복원이 되지 않은 부분 그렇습니다. 아쉽다고 물론 뭐 그게 당연히 말씀하셨습니다. 갑질이죠.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갑질로 나타나는 건데 그 갑질이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당연한 게 아니라 미안해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하면서 그렇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더 불거지고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예.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뭐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일반 직장과 의원 갑질이 다르다는 이 말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동지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대등한 관계라며 강 후보자도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변기 수리를 해줬다면 인정해주겠다. 국민 열불나는 소리 안 들리냐라고 반문했는데요. 강 후보자를 엄호하는 문진석 의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도 보좌진도 있고 또 불만을 갖고 있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원이 좋다. 뭐 내가 여기 직장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불만 없이 사적 심부름 해주는 보좌관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보좌진을 이른바 생활비서로 보는 것 같다며 보좌진은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보좌진, 의원 간의 관계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가 분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특수관계여서 괜찮다거나 보좌진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건 노동 감수성을 강조하는 우리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절치 않은 비유와 표현이에요. 좀 보십시오. 작년에 이제 12.3 비상계엄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경군이 진입하고 있었지만은 그 온몸으로 국회 본청사를 갖다 진입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당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보좌진이라고 얼마나 민주당에서 그 보좌진들을 감사하고 고맙게 지켜 세웠었습니까? 그런 보좌진을 또 저렇게 이제 좀 비유하면서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강선우 장관 내정자가 이 보좌진들은 오죽하면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의원님이 장관이 되는데 좋은 일인데 뭔가 야당의 공세나 대응해서 뭐 대응 논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참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잘 되길 바라지 그렇게 나쁘게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만둔 아무리 보좌진이라도 얼마나 가슴에 쌓인 게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저런 상황이 오면 빨리 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아우러주고 추스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뭐 고발 조치하겠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장관 내정자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지역구의 현역위원을 갖다 장관 후보로 이렇게 낙점했다가 이 내정을 철회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역 불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나 또 제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또 목소리도 한결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 텀은 대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진해서 결심해서 그동안 자신으로 인해서 가슴에 엉아리가 맺힌 여러분들 앞에 정영애 장관이라든지 또 과거의 보좌진들의 이런 사람도 있으면 하해와 치유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아직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이고 국회 임기 3년 남았으니까 다음에 그렇게 또 장관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법을 좀 던져주고 싶어요. 이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꼭 이번에 말씀이신데요. 뭐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무리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인사가 맺혀지고 인사가 만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그 문진석 의원보다는 이소영 의원 말이 맞고요. 보좌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원칙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민주당에서 과거 의원과 보좌진 관계 동지적 관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컨대 그 아마 이제 김성태 의원님도 보셨을 텐데 그런 사례들을 의원보다 보좌관이 선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둘의 관계에서 평소에도 그냥 형 뭐 이렇게 하고 의원이 도리어 보좌관한테 형이라고 그러고 선배라고 그러고 그 대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워낙 이제 오래된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보좌진이 어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사적인 것을 도와주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당연시 되진 않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동지적 관계 또는 진짜 가족적 관계 속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거나 또는 뭐 그 갑을 관계에서 정말 상사가 그 자기 부하한테 시키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사례를 지금에 갖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가능하면 이제 도리어 그런 일들도 서로 경계하고 안 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죠. 도리어 저는 대응이 좀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조금 이런 대응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일찍 민보협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그 의원들의 갑질이나 그 보좌진들의 어떤 권리 보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에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했으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과 의원실의 갑질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불만 없이 사적 심부름해주는 보좌관도 있다라는 이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당 내에서 동료 의원을 감싸는 이유가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이번에 낙마할 경우 앞으로 의원직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를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함께 같이 했던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잘 됐으면 예를 들면 저도 강선우 의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일할 때 같이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왔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제 관점에서는 정말 강선우 의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게 정말 공적인 상황이 되는 순간 제 사적인 거를 앞장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상당히 약간 분열적 그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동료 의원이고 또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어떤 입장까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낙마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그 당과 정부의 대통령한테 얼만큼 부담이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국민적 눈높이를 무시할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강 후보자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인에게 부탁해서 SNS에 올린 걸로 보이는데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정의로운 척, 비겁하지 않은 척, 배인배인 척 구는 것이 추잡하지 않냐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빠져있는 단어, 이름이 진심이다.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단어가 김건희예요. 김건희라는 단어가 이 편지에는 빠져 있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 저 하나로 좋게요. 이거는요. 예. 쭉 뒤에는 부하들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김건희 건들지 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건들지 마라 이런 의미다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김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이제 성명 그 입장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이제 뭐 특검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뭐 내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뭐 해병대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이제 사건의 전모가 다 웬만큼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장성철 조금 전에 정치평론 소장이 저런 이야기를 한 부분은 일정 부분 저런 부분은 또 저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부하들이나 이 군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은 진작에 본인이 이걸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한 사항이니까 1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진작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헌재 심판 과정이라든지 또 뭐 형사재판 과정이든 모든 걸 지금 본인은 이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절차도 그런 것이고 그냥 그 비상계엄 이 군이 그냥 국회에 진입한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게 벌써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책임으로서 정치 탄압을 자기 혼자로 족할 거라면 진작에 저런 입장이 나오고 모든 책임은 내가 다지고 있다. 내가 이건 내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했으면 또 이렇게 상황은 가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안타깝게 또 생각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지난 5월에 국민의힘 탈당 메시지 이후 2개월 만에 나온 것인데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이 메시지가 이제 8월 6일 김 여사 소환 일정을 앞두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성철 소장 같은 사람이 사실 김건희 씨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자기 하나로 하고 자신의 아내인 김건희 씨를 지키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뭐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과정이나 법원에서의 지금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거든요. 부하 직원들이 자기의 지시가 없었는데 했거나 내 지시를 오해했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부하 직원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뜬금없는 그리고 여전히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뭐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아직도 이 현실 인식이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이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의 인식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라고 한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분석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극단 세력과의 결별 문제, 또 인적 쇄신 문제 등을 두고 당권 주자 사이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듣고 오시죠. 저는 앞으로 평당원을 더 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좌파에 개딸이 있었다면은 우파에 전환길이가 이런 우리 또 우파의 개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제가 만들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호남 출신의 얼굴 다른 사람도 있고 북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전환길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한동훈 대표 같은 분도 계시고
최현희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내부 총질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 우리 당이 사과할 필요도 없다. 뭐 그 당당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 당당하다는 얘기잖아요. 내부 총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내부에다가 그냥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을 아주 심해 깊은 탄핵 바닷속에다가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저는 이별해야 된다고 봐요. 네, 전한길식 입당 이후에 국민의힘이 마치 전한길 블랙홀에 빠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대표 선거도 찬탄 대 반탄, 절윤 대 친윤 또 이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그래도 뭐 다당제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보수 진보 정당 양축이 올해가 강북 80주년, 헌정 76주년이에요. 그래도 이 보수 세력의 본산인 보수가 그래도 한 50년 넘게 집권하면서 수많은 정치적 역량과 이 경험을 우리는 축적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면 지금 8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경험한 저희들로서는 엄청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경상도 말로는 재금이 없죠. 8년 만에 또 다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관계로 그러니까 빼져진 자정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보수 진영만 결집해서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한다고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수 진영 결집은 그때 다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수도권의 중도 허리만한 무동층에 우리 당을 애면한 그런 선택이 우리는 참패로 가져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런 근본적 가치와 철학이 우리 국민들에게 녹여들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변화된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제1야당의 지위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있어야 되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에 대한 그런 대응도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것은 국민적 신뢰 속에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야당은 힘들어요. 못 해먹어요. 더군다나 이 여대 야세스 정국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의 전당대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련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한길 씨가 자기의 뭐 10만 양병설까지 이야기한 이 세력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를 끝장을 내겠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전당대회가 국민들이 읽혀질 것인가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전한길 씨 같은 저런 이제 상당히 좀 거구적인 목소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소신 철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헌재 심판과 그리고 6.3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서 있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자 그러면 그럼 결국은 우리 당은 영원히 죽어야 된다는 일이죠. 예. 우파의 개딸을 만들겠다. 윤 전 대통령을 품는 당대표 후보를 자신이 지지하겠다고 말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찬탄파들이 이제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한길 씨가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다구리 쳐서 내쫓으려고 한다. 우리가 한동훈을 출당시키자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스팔트 우파 세력이 멀쩡한 공당에 들어와서 지금 분탕질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취약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19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수도권에서 한 40% 이상을 획득을 했어요. 의석수를.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는요.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65%를 이겨야 일당이 되고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를 얻어야 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영남권 의석이 많기 때문에. 근데 20대, 21대, 22대 지금 연달아 3번 계속 수도권에서 의석이 줄어들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한 8대 2가 80%를 넘게 민주당이 지금 그 수도권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그 중도 확장력 있는 수도권 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하고 중앙정치에서 지금 무대에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의원들께서 계속 모자만 바꿔 쓰면서 저분들은 친윤도 아니에요. 계속 그때 당의 주류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스팔트 우파 세력하고 연계돼가지고
그 국민의힘을 점점 더 보수 정당을 극단주의 정당으로 극우화된 정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안 좋고 대한민국 정치에도 불행인 거예요. 전한길 씨 같은 분은 과감하게 쳐내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그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가야지 이 전당대회를 뭐 찬탄 반탄 친윤 반윤으로 또 선거를 치르면 아무런 혁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전한길 씨를 빨리 쳐내야 혁신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했던 충북 청주 농가에서는 피해 복구를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피해를 산정하고 바닥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야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오송읍에 나와 있습니다. 예,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인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하천이 지난 장맛비로 범람하면서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안쪽을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물이 빠진 상태지만 바닥엔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또 안에 있는 농작물은 더운 날씨 탓에 모두 말라가고 있는데요. 이 피해 보상을 위해선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바닥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야 작업할 수 있다 보니 복구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많은 비가 내린 충북에선 제방 일부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농작물과 농경지는 160여 헥타르, 비닐하우스 60여 동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는 충북 청주 오송과 옥산에 집중됐습니다.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복구되지 않은 부분은 조속히 조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또 폭우에 이어 폭염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무더위 언급해 주셨는데요. 복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후에 이곳 비닐하우스 침수 현장에 왔는데요. 밖은 바람이 좀 불고 있지만 하우스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바람 한 점 불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한증막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작물이 썩어가면서 악취도 조금씩 풍기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충북 청주는 물론 충북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31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 습한 날씨의 체감 온도도 33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전역엔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예보돼 있고 특히 충북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더위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인데요. 이런 소나기가 지나면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더 상승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수해 복구 등 야외 작업 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 19일 전남 순천에 내린 폭우로 실종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전남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해안가 갯벌에서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을 인양해 확인한 결과 지난 19일 순천시 동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린 70대 A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통행 저지선을 지나쳐 하천에 접근해 사고에 본인 책임이 있는 걸로 판단돼 호우 인명피해로 집계되진 않았습니다. 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씩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어제 몇 명이나 신청을 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으로 700만 명에 가까운 698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대상자의 13%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된 소비 쿠폰의 규모 1조 2,700억 원이었는데요. 어제 신청한 분들은 소비 쿠폰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카드로 소비 쿠폰을 받겠다고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 많이들 쓰시는 중고거래 플랫폼인데요. 익숙한 모양의 카드가 보이시죠? 방금 전해드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한 사람당 최소 15만 원씩 지급되는 쿠폰을 2만 원 저렴한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판매자의 선불카드 주소는 서울이고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서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렴하게 양도한다, 직거래, 빨리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고거래 게시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깡처럼 현금화를 시도하는 건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이런 거래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고요. 팔거나 권유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 국민이 대상인 만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도 이 소비 쿠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소자들의 경우 소비 쿠폰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나오는데요. 수감 중에는 사용할 수 없고 출소할 때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출소일자가 올해 11월 30일이 넘는 재소자들의 쿠폰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교정시설을 요청하거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공개된 공직자 재산 기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소비 쿠폰 신청 예정과 관련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신청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측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 측은 SNS에 지난 2020년 7월 최 처장이 언론기고에 이같이 주장한 것을 두고 근거가 뭔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답하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라면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제주항공 사고기 조종사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이 적절했는지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최근 제주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기 조종사들의 훈련 교육과 업무 기록 등을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사위는 사고 당시 양쪽 엔진의 조류가 충돌했지만 조종사가 더 크게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유가족 측에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을 계약하려 온 피해자 51명으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는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주했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도 면밀하고 잔혹한 범행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34살 이지연.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어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다수의 사람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이 씨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 과정에서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아쉽고 사형을 받아야 무기징역이라도 할 텐데 무기징역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조력을 받으면서 감형되거나 해서 언젠가는 나올 텐데.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산척의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가운데 2명이 발견된 것으로 현재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집계된 상황으로는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 산척에 집중호우가 지난 동안에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황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에서는 현재도 계속해서 실종자 수색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실종자 2명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수색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소식이 들어오면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안주 통합 문제가 가장 큰 지역의 현안이자 논란거리입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완주로 아예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멱살잡이까지 하는 등 거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로 집을 옮기고 군민 민심 잡기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 전입신고 당일 행정복지센터 현장은 고성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제발! 쇼하지 말고! 제발 쇼하지 말고!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의회 의장 등 수십 명이 전입신고 자체를 막고 나선 겁니다. 멱살 서로 잡히고 그랬어요. 그쪽이 먼저 잡았어요? 몰라요. 뭐 그것은 상황 몰라. 워낙 뭐 저기 해서. 가까스로 전입신고를 마친 김관영 도지사. 장소를 옮겨 통합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합동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도 반대와 소란은 계속됐습니다. 6천여 명의 완주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있던 정동영 의원은 통합 반대 측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쓰레기장이 몽땅 완주로 온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세금 폭탄이 퍼부어진다는데 맞느냐? 이런 얘기 조곤조곤 해야 하지. 이걸 목소리 높인다고 이 말이 뭐 더 빨리 전달됩니까? 김 지사는 통합이 이뤄지면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를 완주에 전액 투자하는 등의 105개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주 군민들은 전주시와 통합되면 전주의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며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 우리는 지원 같은 작년에도 받았잖아요. 근데 전주는 못 받았잖아요. 그게 모든 혜택을 뭐 이러고 여기가 더 많이 받잖아요.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오는 9월 초에 주민투표가 예상되는데 80% 이상이 찬성한 전주 시민은 제외되고 완주 군민만 참여합니다. 투표 결과 찬성이 많으면 통합, 반대가 많으면 네 번째 통합 시도는 다시 무산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완주에 살면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건데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며칠 전 자신의 생일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하고 도주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쏜 이유입니다. 무슨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지 범죄심리학자 오윤성 춘천향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사건을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젯밤 9시에 인천에 사는 아들 집에서 일어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도에 의하면 9시 30분에 인천 송도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본인의 생일상을 차려주는 아들의 집에서 일단 이제 들어가 있다가 도중에 잠깐 밖에 나가서 자기의 그 가지고 온 그 렌트카에서 사제 총기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사실 뭐 며느리하고 또 손주하고 또 거기에 이제 며느리 지인까지 이렇게 있었었는데 특별히 어떤 그 자기 그 아들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바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그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사실은 거기에 그 이 사람이 혹시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 경찰 특공대가 이제 좀 진입을 하는 것을 조금 시간적인 그 간격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 사람은 도주를 하다가 한 3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그 방배 쪽에서 검거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사실 이제 궁금한 것은 이렇게까지 아들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범행 동기인데 일단 경찰은 브리핑에서 이 60대 남성 조모 씨가 가정 불화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좀 추정이 되는 범행 동기들이 있나요? 사실 지금 이제 범인의 입장에서는 가정 불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입을 닫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좀 이제 그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쌍문동에 있는 그 아파트가 네. 자기 그 이혼을 했었던 그 전 부인의 소유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독립을 완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온 얘기로는 뭐 술도 그 취한 것이 아니고 또는 뭐 마약 또는 뭐 정신병력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맨정신으로 바로 자기 아들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공격 목표라고 하는 것이 명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하고는 헤어졌지만 내가 만약에 자식을 데리고 있으면 남편의 뭐 도움 없이도 내가 좀 번듯하게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어머니가 뭐 사업을 크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이 일정한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을 하기에는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혼을 했었던 그 전 아내와 자기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일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자식이 어떤 부모에 있어서는 아주 보호를 해야 될 그럴 대상인데 그 본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노라든가 또는 뭐 어떤 굴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뒤집어 엎었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범행 동기를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나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추정을 해봐야 하는데 피의자인 아버지는 전 부인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은 경제적으로 연관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신이 아닌 전 부인, 그러니까 어머니 쪽에 더 다가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중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머니 쪽이 가까울 수도 있고 아버지 쪽이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제 총기를 이용을 해서 자기 아들을 뭐 살해한 것은 이거는 굉장히 그야말로 드문 사례고요. 그것도 이제 장성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자식과 아내가 있는 그 며느리가 있는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네, 심지어 거기에 뭐 손주까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니까요. 충격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그 당시의 영상들이 좀 있어서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YTN이 확보한 영상인데요. 일단은 CCTV 영상입니다. 이 조 씨의 자택 아파트. 그러니까 그 쌍문동의 아파트죠.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가고 지금 트렁크에다가 저렇게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차를 타고서 이제 아들의 집으로 향했으니까 이미 차에 그 총기를 실었고 계획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거는 철저히 이제 계획 범죄입니다. 예. 사실은 저 트렁크를 차에다 실기 이전부터 사제 총기를 유튜브를 보고 그걸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계획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차도 이제 그 렌트카를 예. 빌린 것으로 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여러 가지 그 가방들을 들고 뭐 지하철 탄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렌트카를 빌린 목적도 본인의 어떤 그 범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준비 단계에서 렌트카를 빌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만든 그 사제 총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더욱더 충격적인 게 이 사제 총기를 활용했다는 것이고요. 검거 이후에 사제 총기가 10점, 또 탄환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럼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사제 총기가 열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파이프가 한 11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쓰고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사제 총기가 뭐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0번 정도 이상의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또 다른 희생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다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제 폭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 사제 폭탄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파편 같은 것이 튈 수 있는데 제가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시한 장치, 시한 그 발화 장치예요. 이게 불을 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까지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행동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피해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좀 주목되는 것은 그 장치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검거됐을 때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경찰이 미리 가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좀 늦었으면 또 불이 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해놨던 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자기가 스스로 경찰에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한폭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전부인 명의의 그 쌍문동 집에 설치를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낮 12시로 맞춰놨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상황이 12시가 되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12시에 맞춰놓은 것은 그때쯤 되면 좀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는 좀 약간 주춤주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남성이 경찰한테 붙잡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도주를 했다가 경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거가 되는 상황 현장인데요. 도로 한복판에서 지금 흰색 차량이 피해자 조 씨가 몰던 차량이고 경찰관들이 둘러싸서 저지하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동선이 쌍문동 본인 집에서 송도로 갔다가 그다음에 뭐 하남을 향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주로는 또 어떻게 또 볼까요? 글쎄요. 그것은 이제 본인이 그 순간순간 그 느끼고 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이 범인이 진술을 하는 것에 의하면 한강 또는 하남 미사리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사람의 어떤 그 거주지나 이런 데서 유서 같은 거는 발견을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유서가 있었다면 이런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이걸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유서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하남 또는 뭐 미사리, 한강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글쎄요.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저런 행위를 저 사실 엄청난 행위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사고 현장 얘기를 좀 돌아와 보면요. 이 어린 아이들, 손주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9살, 5살 이 피해자의 아이들 그리고 피의자의 손주들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직접 본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입에 올리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그 사건 자체가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네. 결과적으로는 자기 그 손자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를 남긴 대단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그 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시점에 있어서도 좀 의문인 게 이 지금 뭐 조 씨의 이제 생일상을 받으면서 그 시점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날을 본인이 그 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본인이 상당히 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뭐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터뜨리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추정컨대 이 자기 그 이혼을 했었던 그 전 아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0여 년 정도가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랑스럽고 성공한 그런 어떤 그 상징이라고 봤을 때 이 상징이 되는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이혼을 했던 그 전 아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공격을 한 것이다. 이 아이 그 30대 남성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자기 저렇게 상황에서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통상 이제 우리가 이제 그 spousal revenge parricide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요. 배우자를 복수하기 위해서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제 통상 어린 아이를 살해하는 건 있지만 저렇게 장성한 자식을 그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 살해한 것은 제가 적어도 제 그 기억상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다. 사실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보다 물리적으로는 힘이 더 셀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제 총기를 준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검거된 조 씨가 2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었는데 불출석을 했어요. 포기한 이유도 있을까요? 사실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지라고 아마 내심으로는 엄청난 후회와 자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제에 본인이 거기에 실제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를 변호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거는 뭐 누가 본다 하더라도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따라서 본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변호를 포기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피의자 조 씨는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을 했고 또 아내의 명의의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만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조 씨의 모습이 어떤 외로운 늑대 이런 모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이런 데 사용을 한 것보다는 주로 테러 범죄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외로운 늑대다라고 우리가 워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 사람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 고립돼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지만 여기에 외로운 늑대다라고 하는 그 워딩을 붙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케이스가 지금 정말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럼 과거 사례와 빗댔을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뭐 연구가 필요한다든지 좀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부모의 그 자식 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자식의 어떤 위험을 보고 부모가 거기에서 몸을 던져서 자식을
살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죽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실 가정 불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부부 사이의 문제예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20여 년 됐다는데 나이가 33이니까 사실은 10대 때부터 그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녀 살해를 그 어떤 배우자의 복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것도 이제 보통 보면 아이들, 즉 손주들 앞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이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트라우마 치료를 그냥 뭐 짧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트라우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 세 사람 같은 경우는 목숨 붙어 있고 살아는 있어도 내면적으로는 거의 그냥 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기 눈앞에서 그 자기 남편이 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이게 그 트라우마 치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춘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 속 오늘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밤까지 곳곳에서 요란한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퇴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이 폭염은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늘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물과 그늘, 휴식을 꼭 챙기시고요. 특히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오후 한때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의 기세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